자, 66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임차권을 양도했는데 갑의 임대인의 동의 없기 때문에 무단이죠. 무단의 전대차 아니면 무단 임차권 양도. 여기에 대한 법률 효과를 묻는 겁니다. 자, 상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을의 임차권 양도하더라도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병이 취득한 임차권, 을로부터 취득한 임차권이나 아니면 전차인 뒤에서 취득한 임차권을 갑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권리 주장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게 기억할 거 하나고요. 무단 임차권 양도나 아니면 무단으로 임대차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갑을 사이의 계약에는 바로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갑은 을의 무단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권이 있는 거고 그 해지권을 행사해야만이 비로소 갑과 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무단이기 때문에 쟁점이 있었죠. 근데 기억하길 갑,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비록 무단 임차권 양도나 무단 전대차 계약이라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배웠죠. 다만 갑, 을 사이 계약이 존속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 등의 이유로 종료되면 갑은 병을 상대로 벌할 수 있다. 손해가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동의가 있어야만이 왜냐하면 병은 동의가 있어야만이 을로부터 받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아닙니다. 효력이 있다. 단지 병은 을로부터 받은 임차권을 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이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병에게 점유중인 소유자 주인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때 권한이 없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했다. 무슨 얘기냐? 무단 임차권 양도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갑을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그 계약에 따라 갑은 을에게 차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였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함께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게 뭐냐면 요거 문구가 나오면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배신행위가 아니다. 배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 양도거나 아니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수록 해지권 행사를 못한다.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법조문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양도하게 되면 임대는 어떤 권리가 있죠? 해지권이 있어요. 근데 그 해지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살펴 어떤 게 뭐냐면 해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배신행위예요. 너 날 배신한 거야. 이 해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단,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임차인 행위는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이 배신행위를 당한 임대인 입장에 해지권을 준 거예요. 반대말로 배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지권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요. 함께 을과 병이 함께 살고 있고 배우자예요. 그러한 경우는 배신행위가 아니고 배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요거는 과거에 정말 중요한 판례였고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병에게 이전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죠. 임대차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차임 채권들은 비록 목적물 소유자 달라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것. 양도를 하고 싶으면 말한다. 채권 양도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채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채권이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잖아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채권 내용이 급부 이행 청구하는 거 아니냐. 죽부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요약자 기본 계약이잖아요. 낙약자, 요약자, 기본 관계, 보상 관계 그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3번,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을 체결하는 병정적 채무인선 제가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정적 채무인선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하여 그 채무 변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그냥 문장 29의 이유, 이 이유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 부동산 매매 계약 수량 지정 매매다.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틀린 것은 수량 지정 매매인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묻는 지문입니다. 첫 번째, 그럼 수량 지정 매매의 담보 책임이죠. 수량 부족, 그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수일, 선대 선의 손손재,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의 경우는 선인 경우에는 대금 감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을 말미암아 계약 전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 그 다음에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 정보, 제척기간은 다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이게 떠올리셔야죠. 그런데 선의 매수는 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다. 악의 매수는 할 수 없다. 선인 경우만 할 수 있다.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 다 선이니까. 악의도 행사할 수 있으면 법률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겠죠. 자, 미달 부분에 원시적 불능의 이유로 이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수량 부정. 자,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수량이 부족했거나 일부 멸실이에요. 그러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시적 객관적 정보 불능의 경우는 매매 계약 무효이다. 그 경우에 체결 과실상의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일부 무효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수 없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 책임에 대해 있으면 이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경매할 때 얘기했습니다. 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대금 감액이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무효예요. 그러면 수량 부정 일부 멸실 상태로 해서 578조 규정은 유효를 전제로 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거는 무효를 규정해요. 그럼 충돌되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보냐가 쟁점이 될 건데 대법원 판례는 574조, 요게 578조가 아니라 574조는 535조의 특별 규정으로 본 거예요.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효로 보는 거예요, 전체가. 이거는 무효로 보는 건데. 충돌되잖아요. 어떻게 봤다? 요 규정이 574조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를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아니면 뭘 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요 내용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량 지정 매매에 있어 해당할 때 별로 그 매매 계약의 미달 부분만큼 무효임을, 이게 포인트예요.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아니면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특별 규정. 왜 특별 규정이냐면 이건 유효를 전제하는 거고 이건 무효를 전제하는 건데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유효가 전제가 더 특별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 매수인은 전부 해지할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9번 하자 담보 책임에 하자 담보 책임이면 물건에 대한 거죠. 하자 담보 책임이라면 담보 책임은 권리에 관한 것과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인데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80조, 581조.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이게 뭐죠? 법률상 장애예요. 법률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냐 권리의 하자로 보냐 쟁점이죠. 그 이유는 뭐죠? 물건의 하자를 보게 되면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근데 이런 법률상 장애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를 본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실익이 법률상 장애는 매제 목적물 하자. 그래서 경매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2번 하자 담보 책임을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자, 하자 담보 책임 580조 특정물의 같은 경우는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건 제척 기간이다. 선의 무과실 존재를 안날로부터 6개월. 3번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묘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하자 담보 책임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물에서는 목적 달성이 불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요.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할 수 있어요. 이게 특정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의 효과예요. 종류물에 대해서는 대금감액 완전물 급부 대신에 급부 청구권이 있죠. 완전물로 종류물에서는 다른 걸로 주면 되는 겁니다. 대체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해배상이 지금 하자 담보 책임이잖아요. 하자 담보 책임인데 하자의 존재를 알로부터 6개월이에요. 제척 기간이. 그죠? 그런데 하자 담보 책임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 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동시에 적용이 돼요. 그러면 언제 기산점이 되냐?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자,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의 계약 해제를 행사했고 목적 달성 불가능. 기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목적 달성 불가능 경우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기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 제척 기간 적용해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그 외에 또 적용되는 게 있어요. 뭐다?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손해에는 하자 보수 비용도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십시오. 왜 이게 쟁점이 되냐면 매매 대금이 5,700만 원이었는데 하자 보수 비용이 6,100만 원이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였어요. 그 경우에도 손해배상 우리로 인정했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매매 목적물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폐기물 처리하기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비용이 매매 대금보다 더 컸어요. 그 경우도 손해를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하자를 보수한 비용도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설명을 안 할까 했는데, 자, 하자가 뭐였죠? 토지에 폐기물이 있는 거예요. 폐기물이 이게 하자예요.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이제 매도인 상대로서 권리 행사를 하겠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목적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들어갈 수 있어요. 580조에서 580조 때는 뭘 할 수 있죠? 해제나 아니면 손해배상 아니면 기타 경우 손해배상이에요. 이건 580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도인은 폐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 돼서 채무 불행도 가능해요. 580조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 손해와 관점했을 때 이 손해가 아까 뭐였죠? 처리 비용이 있잖아요. 이 처리 비용을 달라는 권리 행사를 580조에서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 불행, 채무불행은 390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의 근거가 이렇게 달라요. 경합적으로.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이 채무 불행 계수는 10년이에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요거는요. 제척 기간이 6월이에요. 안날로부터. 근데 또 뭐 하냐면 목적물에 인도받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요거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랑 이랑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은 여기서 말한 겁니다. 혹시 심화학습에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거는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얘기합니다. 제척기간과. 그래서 둘 중 빠른 거예요. 뭘 했을 때 소멸이 됐으면 나머지가 요건이 아주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기는 좀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4번 매도인이 매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 않고 면제 특약을 맺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조문입니다. 잘 알려주시고요.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시 책임으로
하재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이름 맞은 것 같지만 틀린 지문이죠. 이미 봤습니다. 무과실 책임 때문에 과시상계 규정은 적용될 수 없지만 그 법리에 취지를 유추 적용해서 확대 가공한 매수인 잘못을 참작하여 발생 및 확대 가공한 매수인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볼게요. 과시상계 규정은 적용될 수는 없지만 담보 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직권조사사항이다. 요거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방금 내용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 내용들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자 담보 책임에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배면 유상이라 요물이 아니다. 요물은 현상 강구 계약, 그리고 계약금 계약, 왜냐면 낙성 계약이다.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전형 계약이 뭐냐면 민법에 딱 들어오는 대표적인 계약의 예시예요. 민법상 예시하지 않은 것은 비전형 계약인데 중개 계약은 없어요. 자, 이게 답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교환 계약은 무상 계속 계약이다. 계속 계약입니다. 계속적 계약보다 임대차 계약. 무상인가요? 아니죠. 유상이잖아요. 그래서 유상, 쌍무는 뭐 됐죠? 매대환급. 매매, 임대차, 교환, 도급은 쌍무이자 유상계약이다. 하지만 사무증, 사용대차, 무상이치, 증여는 편무,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현상 강구는 유상계약, 편무계약, 요물계약이다. 유편물, 우편물. 자, 증여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71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이행인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수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교환계약이에요. X가 Y를 교환한 겁니다. 갑을. 자, 보겠습니다. 갑, 을, X, Y. 이걸 교환계약에 했어요. 부동산을. 교환계약을. 갑소의 부동산과 을소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대부분 교환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 가는 거죠. 하지만 X의 시가보다 Y 시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부분 X, 갑이 돈을 주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뭐냐면 Y, 을이 Y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었고요. 저당권이 있어요. 이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얘 돈이 안 맞은 거야. 너 돈 줘. 야, 1억 정도 차이 나는 게 1억 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1억을 주면 좋을 텐데 1억 줄 돈이 없어요. 야, 1억 줄 돈 없는데 야, 보니까 너 저당권이 설정됐네? 그리고 피담보채권액이 한 1억 정도 돼요. 잘 됐다. 그럼 1억을 내가 갚을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행인수래요, 이게. 이행인수는 뭐냐면, 자, 을의 입장에서 지금 저당권이 있죠. 그럼 저당권이면 채권자죠. 채권자죠. 그럼 채무자 누구예요?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는 을이에요. 이행인수는 채무자 지위가 그대로 있는데, 채권자 여전히 저당권자고 채무자 을인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내가 이거 갚아줄게. 부부간에 여보 나 대치권 채무 좀 갚아줘. 아, 알았어. 그게 이행인수예요. 근데 면책적 채무인수는요, 이 채무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면책적 채무인수예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달라지는 게 중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하려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이행수가 나왔다는 표현을 딱 나오고 그래서 이행인수라 명확하게 쓴 겁니다. 아, 이행인수는 그대로 두고 단지 내부적으로, 즉 채권자 아무 상관없어요. 내부적으로 아무 상관없다는 채권자가 이 사람한테 돈 갚으라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채권자 이 사람한테 채권 행사할 때 얘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것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병조적 채무인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행인수는 채권자 채무자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이들 사이에서 약속, 여보 부부 사이에 내가 이 정도 갚아줘. 알았어.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게 이행인수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하게 되면 교환계약이니까 계약 내용이 있겠죠. 그럼 어떤 내용이죠? 교환계약에 따라 서로 간에 이제 권리 의무 관계 발생하잖아요. 그럼 갑과 을은 각자의 X, Y를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죠. 이게 기본이죠. 또 뭐가 있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 이행인수가 있었잖아요. 이행인수가 뭐예요? 여기 저당권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있고 이게 변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변제잖아요. 내부적으로.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쵸? 내가 서로가 XY 넘겨주고 내가 여기에 이게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걸 내가 갚겠다. 그게 내요. 여기까지가 이행인수예요.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 문제가 변제기예요. 변제기 다 정하겠죠. 이거는 가장 큰 부동산이니까 동시행 관계가 될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이행수예요. 이건 변제기가. 갑이 언제 돈을 갚아냐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에서 정하면 그에 따르면 돼요. 야, 이 돈은 언제 갚을래? 서로 얘기해서 좋아. 이거는 자 2024년 이 교환계약을 2024년 8월 1일 날 했어요. 그리고 이 등기는 8월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건 언제 하기로 했냐? 뭐 8월 30일 같이 한다. 그럼 같이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약정이 없으면 어디 따른다? 여기서 은행 돈 빌릴 때 돈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되나? 2024년 12월 30일이었어요. 이걸 전제로 해서 이해하시면 이 소유권 이전이 2024년 8월 30일 하게 됐다. 근데 여기 대해서 8월 30일에 동시에 한다. 그럼 그때 해야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언제 한다? 원래 12월 30일 그때까지 이행한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행수에 있어 채무 변제 시점에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만 이행하면 되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다 하더라도 갑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고 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넘겨주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 요거까지 바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특별한 약정. 야, 계약에서 요것도 이때 하자. 소유권도 그때 넘기고 이때 네가 다 갚아줘. 근데 그런 얘기 없으면 여기 본래 을이 원래 은행한테 갚을 날짜까지 가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이 12월 30일 되면 갚아야죠. 근데 갑이 12월 30일 됐는데도 안 갚은 거예요. 근데 저당권자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죠. 둘만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채무자의 을에게 얘기를 했죠. 너 안 갚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을이 이 사람이 갚기로 약속한 것을 자신이 갚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갑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돌려받은 것들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한 게 처음에는 이행인수가 언제 계약 변제 시점인지 그 뒤라면 굳이 X와 Y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 시점이 됐을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됐다. 이게 좀 혼동스러운데 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교환계약은 서로 부동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자 유상계약이에요. 우리가 보통 쌍무 유상계약 하게 되면 떠오르죠. 쌍무계약이면 동시이행과 이연부담의 권리. 그 다음 유상계약이면 뭐죠? 담보책임. 그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근데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입니다. 따라서 1번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기책 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시되더라도 이연부담 권리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왜냐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한 것이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이행인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3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는 거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이 도래했는데
변제를 안 해서 을이 대신에 갚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되면, 자, 조금 높게 사기에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게 아니죠.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봤습니다. 요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아까 거기에 있습니다. 이행인수의 변제 시점을 언제를 볼 건지, 그리고 그 변제 시점에 나중에 그 기한이 돌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 그걸 묻는 겁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 요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 포기에 관한 계약 해지 경우는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할 수 없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수에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 부수된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어지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없다. 3번 계약금을 이약금을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이약금의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뭐다?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만약에 1억이다. 계약금 계약이 1억이면 1억을 실제로 지급해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급해야 그래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만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배액 상환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쟁점은 뭐냐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5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이 경우에는 실제 다 전부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요물계약 특성상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 계약금을 기초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아니면 매수인은 포기해서. 가정적 판단이에요. 만약에 1억이 전부만이 5천만 원 지급해서도 일방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정적 판단입니다. 가정적으로 5천만 원만 지급하다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포기함으로써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 포기하는 그 상환할 금액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일부니까 5천만 원이니까 배액이면 매수자는 5천만 원 포기하고 매도인은 1억만 상환하면 되는 게 아니라 1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비록 5천만 원만 받았지만 1억을 기준으로. 자, 5천만 원만 받았지만 매도인은 2억을 상환하고 배액이니까 2억을 주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5천만 원 포기하고 더 나아가 5천만 원을 지급해야하니 해지할 수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딱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 금액,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 금액. 자, 요거는 근데 사실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딱 잘라문돼서 정리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수렴이 쉽게 됐습니다. 이행 진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